안녕하십니까.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전원위에서 선거제 개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의원 정수부터 선거구제, 비례대표 구성에 이르기까지 각 정당은 물론이고 의원들마다도 첨예하게 나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미국의 도청 정황이 담긴 기밀 문서 유출을 두고 대통령실의 적극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보름 앞두고 갑작스러운 악재에 국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속속들이 파헤쳐 촌철살인 분석해보는 시간. 이번 주도 두 분 패널과 함께하겠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천 위원장님. 네, 요즘 이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천 위원장님 또 목으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말로 먹고 사시는 분인데. 아니 뭐 저희 셋 다 마찬가지고. 네, 네.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마스크에서 좀 어느 정도 해방되나 했는데 중국발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놓은 마스크에 의존하는 많이 쌓여있죠. 네, 많이 쌓여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이게 이제 중국의 자체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몽골 맞아요. 지역의 또 사막화 이런 것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이웃 운이 참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요즘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한 2주 이 주 정도 정도 됐는데 벌써 100만 명 넘었어요. 아, 예. 벌써 100만 명. 예. 그러니까 참 그런 푸르름이 이게 참 우리가 도처에 이게 많이 생기고 음. 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질 텐데 그런 면에서라면 저는 지금 순천 국제정원 박람회에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정말 이 답답한 황사에 있었던 예. 것을 그 참 푸르른색이라든지 요즘 꽃들이 엄청 많이 피어 있지 예. 않습니까? 순천만 정원 박람회를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고비 좋은데요? 사막에 수출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쪽에, 뭐 한 몇천만 평 이런 데로 한번 아우, 정원 좀 그것도 만들려고 좋은데.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회의였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조금은 답답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개별로 나와서 자기 이야기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뭐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원들이 뭐 적극적으로 토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답답해요. 토론이라기보다는 어떤 백가쟁명식의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선거 제도에 대한 생각을 뭐 충분히 저는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이었었고 그게 꼭 전원위원회에서 어떠한 한 가지 결론을 도출하지는 않아요. 원래 예. 뭐 원래 이게 당초에 세 가지 안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거보다는 여러 생각이 있다 보니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어찌 보면 저는 지금의 전원위원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각 당에 어찌 보면 당론이랄 것이 없고 정말 예.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뭐 자기의 이해관계도 엮여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다는 어떤 기회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선거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선거제를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결론을 이제 모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말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을 통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저는 4일 동안의 국회의원들의 어떠한 이러한 그 전원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각 당에서 같은 당이어도 생각이 저렇게 다르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인 기회였다고 봅니다. 저는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별로 재미가 없는 주제예요. 우리도 솔직히 선거제 내용 하면 좀 학술적이고 뭐 맞습니다. 이게 장단점에 대한 분석 막 나오고 하면은 채널 돌아가거든요. 예. 그걸 이제 최대한 재밌게 그래도 하려고 늘 저희도 노력하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시청률 신경 안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재미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포맷 자체를 전원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발표하는 식이 아니고 설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더라도 제가 봐도 한 4-5개 정도의 큰 유형이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치열하게 토론을 하는 형태였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 한 100명 정도가 지금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없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몇몇 의원들이 그나마 조금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하지만 이게 뭔가 그래 뭐
진짜 명년설 나와가지고 우리 이거 해야겠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관심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가면은 결국 누가 정리하나 하면은 국회 사무총장이 정리하게 돼 있어요. 너무 백과쟁명식으로 나오니까 뭐 어찌 됐든 이광재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관심이 많고 오랜 기간 생각해 오신 분이라서 어느 정도는 믿고 있지만 그랬을 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 과연 이광재 사무총장 안 내지는 의장 안처럼 나오는 거를 또 그대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애초에 좀 토론 형태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면서 네. 선거제도 개편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은 안 된답니다. 안 된다. 예, 제가 과거에도 밝혔다시피 예. 의미 있는 기회였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제가 드린 말씀에도 약간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의원들이 각 당론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의견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각 당에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각 당에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의원은 개개인이 알아서 뭐 얘기하고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정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전체 기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비례의원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당론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지만은 예. 저는 현행대로 그러니까 너무 시기적으로도 너무 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논의할 기구가 저는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국회는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외부에 맡겨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이걸 정하지를 못해요.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세비. 세비와 관련 이탄희 의원도 뭐 세비 감축하자고 하지만 절대 안 되거든요. 이게 항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현실적인 결론에서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근데 조금 어느 정도는 바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그래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좀 동의하는 지점들이 그런 거예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좀 도입을 하자. 준연동형을 예. 폐지하고. 왜냐하면 준연동형은 위성정당 문제가 예. 너무 많이 예. 나오니까 권역별로 뭔가 시스템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는 꽤 호응을 받고 있고 예. 그리고 비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은 인구 비례보다는 비수도권에 조금 유리하게 배분하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야 이 지역 균형 발전도 되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가능할 거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는 국민의힘 분위기 좀 봐야 될 것 같지만은 이런 지지율 추이로 가면은 오히려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원래는 민주당이 중대선거구제에 적극적인 입장이에요. 예. 근데 지금 여론 추이가 이 정도로 가면은 국민의힘이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해야 된다라고 할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굉장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민주당이 올라가고 그래야지 있는 그 상황인데.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 의석은 지금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도 있는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우리 중대선거구제 선거 이길 것 같으니까 안 할래 이럴 수 없어서 예상 외에 저는 타협 가능성도 저는 아직은 남아 있다. 예. 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보인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3지구가 좀 이걸 논의를 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일을 어떻게 자기들이 결정하게 하냐? 이런 지적도 저는 뭐 있거든요. 그건 200% 찬성인데 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죠. 자기의 권한을 이렇게 네, 넘겨주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원래 잘 돼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맞아요. 이런 정치 제도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을 보면 대체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수준의 우리 국회였으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겠습니까? 그렇죠. 그 예. 정도. 네. 그 정도의 자기의 권한을 또 내려놓고 어떤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에서 좀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전원위의 토론이 끝났고 아마 이제 지도부에서 좀 논의를 하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좀 표결이 있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을까요? 네네. 앞으로? 이제 4월 말에 아마 본회의 의결을 통할 텐데 그 전에 아마 각 당에서 그다음에 어떤 의결안을 지금 도출을 아마 할 걸로 제가 근데 봤을 4월 때 말이라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진짜로. 예, 그러니까 예. 국회의장이 제시한 대로의 어떤 스케줄이라면 이 전원위원회 끝나고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각 당에서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합의점을 도출을 할 수 있든지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라서 진짜 국회의원들 자기 선거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대선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 자기 선거기 때문에 엄청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4월 셋째 주 정도. 근데 예. 이제 또 그때가 되면 뭐가 있냐?
또 대통령의 당미가 잡혀 있어요. 예, 이슈가 그때 제가 예. 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불이 붙기가 굉장히 힘든 정치적 구조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네. 이게 민주당에 과연 이런 정도의 전략가가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게 꼭 좋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정신 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 네. 있지만 최근에 민주당에서 뭐 그런 문자를 뿌렸다고 해요. 뭐 169석 이상 플러스 알파 할 거다, 뭐 압승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당내에서 이제 좀 나오니까 겸손하자 그런 예. 소리 하지 마라라는 문자까지 돌렸다는데 이게 뭐냐면 만약에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다시 한번 가져간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도 어느 정도 당연히 가져가게 되고 그 다수 의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지층을 의식해서 또 독주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게 과연 다음번 대선에 있어서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당장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뭐 압도적으로 가져가면 달콤하겠지만은 그게 과연 꼭 좋기만 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의회 내 구성이나 국가를 위해서도 예.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민주당의 전략가가 있다면은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균형 잡힌 국회로 가는 게 길게 봐서 나쁘지 않다라는 저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할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지 않을까. 예. 뭐 생각도 드는데 뭐 제 생각입니다. 있긴 아마 계신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어떤 타협을 하려면 이 선거구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양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수도권 그래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서 수도권을 양보하겠다고 하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다 해야 돼요. 예. 영남이나 이런 데도. 근데 국민의힘은 영남은 안 돼. 영남은 소선구제하고 수도권만 중대선거구제 하자.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렇죠. 안을. 예. 특히나 이제 지금 지역별 인구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석 차이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영남권하고 호남권 해봐야 정말 큰 차이거든요. 소선구제 뭐 유지해봐야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그 손해예요. 그렇기 유불리가 때문에- 명확하죠. 예,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민의힘에서 민주당한테 예를 들어 제시를 할 때도 받을 수 없는 안을 제시하면서 야 이거 네가 받아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수도권에서 어찌 보면 소선구제 그러니까 이게 참 분위기 따라 다르긴 한데 그런 면에서라면 이게 과연 4월 안에 끝날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이거보다 더 첨예하게 날이 설 때는 이제 선거구제 개편 이게 더 원래는 1년 안에 1년 전에 이걸 다 해야 선거구 되는데 획정 말씀하시는 획정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제 획정을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천하람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순천 갑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잘못 부단을 했어요. 저번에 뭐 그러니까 순천의 일부를 광양 쪽에 맞습니다. 띄워주면서 예, 잘못 약간 부단을 했기 때문에 게리맨더링식으로 네. 지도가 이상하게 그려졌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해소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선거구제 획정 문제가 훨씬 더 국회의원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선당 후사라는 게 얼마나 그 허구성 구호인가.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당 전체를 위한다면은 영남의 의석을 어느 정도는 내주더라도 수도권 의석에 있어 가지고 이게 너무 지나치게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의석을 가져가도록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지금이 시기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영남권 의석을 좀 내주더라도 수도권 의석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이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사실 한국 정치라는 것이 1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의석 구조를 가져가는 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환경 자체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근데 결국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역인 영남권 국회의원 현역들이 본인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거를 어느 정도 감수할 거냐. 그게 좀 어려운 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도부가 세게 밀어붙여야 가능한 지점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 지도부조차도 지금 현재 수도권 중심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 영남 중심으로 좀 편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금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의 저변을 바꿀 수 있는 문제이고요. 우리 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이 자신의 선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자기의 정치 방향을 결정하는 이런 선거 제도이기 때문에요. 저희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이슈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입니다. 미국에서 문서 하나가 유출이 됐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대한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대한
도청 의혹이 담겨 있는 문서였습니다. 우리 설 변호사님 네. 보시고 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네. 더감청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다고 보세요?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요? 근데 저는 왜-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게 참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게 국민들이 정말 이런 해명 방식, 그다음에 이런 해결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피로감을 느끼실 거라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뭔가 잘못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보면 이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면 깐부라는 편이 나와요. 6편에 보면. 대통령이 깐부라고 하셨잖아요. 예. 미국을 보고. 음. 우리 깐부야. 근데 깐부는 내 핸드폰 다 뭐 얘기하고 있는 거 다 봐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깐부한테 뒤통수 맞고 나서 오히려 본인은 뒤통수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아파, 안 아파.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아니, 상대방이 도청할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정말 도청 다 할 수도 있죠. 외국에 대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첩보 차원에서요? 그럼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뚫렸어요. 뚫렸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에 대해서 따질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친구니까 못 따진다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국익을 위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목표지. 우리가 미국하고 그래서 야당이 이걸 비판을 하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단절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미국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게 따질 건 따지고 그리고 너무 저자세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지금 대통령실이라든지 특히 그 김태호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뭡니까? 오히려 기자들한테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기자들한테 윽박지르지 않습니까? 예. 이거 왜 물어? 묻지 마. 왜 화내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말 대통령하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상하게 국내에서는 엄청 화내요. 화내고 있는 얼굴이야. 예. 근데 외국 나가면 뭐 항상 웃고 계셔. 나는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사회생활 정말 잘하는 아버지가 회사 가면 되게 웃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엄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과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이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원래는 호재예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음. 쉽게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한테 나쁜 짓 한 거 들통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이게 우리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 호재예요. 예. 특히나 타이밍도 너무 좋습니다. 한미 그렇죠. 정상회담 네. 앞두고 야 니네 그 뭐 맨날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 다 아는데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국민들 달랠 만한 뭐 어떤 너네도 그러면 뭐 더 내놔야지. IRA가 됐든 뭐가 됐든 더 양보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협상 카드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이라면은 이런 거 터지잖아요. 안보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이 야당하고 만나야 돼요. 야, 이거 우리가 물밑에서 협상 카드로 쓸 거니까 니네가 세게 한번 때려줘. 예. 그렇죠. 너희가 때려가지고 한국 여론 들끓는다 하면 우리가 물밑에서 미국이랑 협상해가지고 이거 받아올게.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나라 정치가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외교 당국자들이 너무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차라리 야당에서 세게 때리는 거 좀 어느 정도 내버려 두면서 이런 어떤 국민들 불안이 있다는 거 저희 알고 있다. 미국 측에 저희가 뭐 긴밀하게 예. 물밑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있고 국민들께서 뭐 우려하시는 일 없도록 바로 잡겠다. 계속 물어보면 이거 저희가 협상 전략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다라고 있어 보이게 아무 말도 안 하면 돼요. 예. 근데 여기서 무슨 뭐 악의로 한 거는 아닐 거라느니 뭐 위조로 보인다더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왜 우리 협상력을 스스로 우리가 떨어뜨리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저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너무 틀어진 거는 저는 매니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물밑에서 협상 카드로 쓰면서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외부적인 메시지는 신중하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외부적인 메시지 자체가 니네가 무슨 미국 대변인이야?라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국민들께서도 아니 우리가 무슨 옛날처럼 무슨 미국에서 원조받던 국가도 아니고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선진국이고 G7에 들어가니 마느니 하는데 예. 할 얘기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성공적인 한미 동맹 내지는 외교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억지로 덮으려고 하기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좋은 방향으로 표출되도록 저는 매니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여당이. 그 일본 이게 3일절부터 시작이 됐죠. 일본 제3자 협상으로 대법원 판결도 우리 스스로 풀어주고 뭐 반성과 사과 요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물잔의 절반을 채웠는데 돌아오는 건 이거 네. 정말 예, 다케시마는 자기 땅이라고 이런 이야기만 한일 정상회담 때 우리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니까 이것들이 오버랩 되면서 우리 한미 정상회담도 또 비슷한 거 반복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그게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국은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와 물밑에서의 협상 이런 것들이 좀 전략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좀 차근차근 가야 됩니다. 음. 이게 사실은 뭐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통 큰 양보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조금씩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는 사실은 더 신중해도 돼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원래 나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반도체 문제나 뭐 전기차 문제 풀어야 될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차근차근 가도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협상 카드로 좀 활용해도 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밑에서는 뭐 나름대로 하겠죠. 그리고 저는 외교 당국도 이번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평가가 국민들께 나오고 그게 지지율에 사실은 반영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지금 이 어떤 그 도감청 논란 이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국민적인 그 분노가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외교 당국한테도 좋은 자극이 될 수가 있다. 예. 이걸 협상식으로 잘 활용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와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정부 여당이 이 병을 하나 고쳤으면 좋겠어요. 전 정부 탓이라는 병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1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뭐 그거 있잖아요. 청와대보다 국방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더 보안이 뛰어나다. 네. 아니 그런데 뚫렸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뛰어난데도 미국 기술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도 뚫렸으면 뚫렸다는 걸 인정을 하고 아 이건 보면 우리가 보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항의하도록 하겠다. 상식적으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천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상식적으로만 하면 돼요. 그냥 그 절차에 따라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이걸 제기하는 야당이 도청했습니까? 야당이 도청한 것도 아닌데 왜 야당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 아니 그럼 차라리 이걸 제일 처음에 언론 보도한 뉴욕 타임스를 진짜 압수수색 해야죠. 헬기 안 태우면 비행기 안 태우면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 비행기 못 타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뭐 몇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에 대해서 차라리 노 코멘트를 하면 했지 지나치게 미국 편을 든다라는 인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뭐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자유라고 하는 우리 그 국정 가치에 예.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라고 봐요. 자유라는 국정 가치. 무슨 얘기냐면요. 미국 언론들은 이거 보도하잖아요. 아, 국익의 해가 되죠. 네. 사실은 음. 국익에 직접적인 해가 돼요. 그렇죠. 미국. 우리 본인이 몸담고 있는 국가가 동맹국에 대해 가지고 이런 도감청 행각을 해왔다라는 거는 직접적인 해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엉망인 것 같아도 나름대로 이 자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일관성 있게 가져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국익의 해가 되지만 길게 봐가지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국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뭐 바이든 행정부라고 이게 좋겠습니까마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가도 우리 윤석열 정부도 자유라고 하는 가치를 얘기할 거면 굉장히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예. 외교에 있어가지고 여야가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렇다면은 저는 물밑에서 야당한테도 어느 정도의 정보 교류는 해도 된다고 예. 봐요. 예. 그래서 좀 멋진 협력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한테 배워야 돼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터졌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정말 수습을 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도청했다라고 하는 우방국들의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예. 항의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도청할 수도 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활동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걸 왜 그러냐면 이걸 내용들을 보면 그리고 솔직히 이 내용 우리나라에 대한 내용 대한민국에 예. 대한 내용이
나쁜 내용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미국 당연히 김성한 저는 차장하고 안보실장하고 음. 당시에 이문희 비서관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할 수 내용이죠. 있는 네. 얘기였고 네. 그래 이거 우리가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있으니까 지금 이걸 끊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하지? 근데 우회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걸 안 하겠다는 예. 얘기가 아니라 방법을 찾아보자. 내용상은 뭐 잘못된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이 나갔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지. 근데 지금 미국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지금 재선 지금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데 예. 경제도 좋아, 물가도 잡아가고 있다. 그다음에 외교 이번 이거 터졌는데도 야 우리 아무 말도 안 해. 예.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수습을 잘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 잘 해주셨어요. 언론의 자유에서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감히 좀 그럴 수 있을까 싶으니만은 이것을 어떻게 또 수습하는가도 지도자의 역량이라고 보여요. 그런 예. 면에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바이든 대통령 좀 이런 거 배웠으면 좋겠어요. 야당하고도 좀 소통하고 미국하고도 협상력을 좀 키우고 이런 주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연결이 돼 있는 건데요. 최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이 외교 참사라고 표현까지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광훈 목사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천하람 위원장님, 네. 전광훈 목사입니까? 전광훈 씨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몰라요, 뭐. 저도. 네. 뭐 근데 그분이 종교인으로서 어떤 지위가 있는지는 제가 판단할 바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잘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전광훈이라는 인물이 헛소리를 하는 거는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건 그냥 상수예요, 상수. 음. 변수가 아니고.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막 한다라는 거는 원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왜 지금 전광훈 목사 일이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라는 거는 김재원 최고위원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옆에 가가지고 무슨 알랑방귀 끼면서 무슨 뭐 전라도는 10% 뭐 어차피 안 된다 하는데 옆에서 뭐 고개 끄덕이고 있고 5.18 관련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전광훈이라는 인물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예. 게다가 최근에는 태영호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제주 4.3에 대해 가지고 건전한 어떤 토론이 아니라 그냥 뭐 김일성 지령설 이런 거 툭 던져버리고. 예. 그러니까 당 자체가 자꾸 그 음. 전광훈 목사 노선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광훈이라는 인물이 주목을 받는 거고 예. 어떤 의미에서는 전광훈이라는 인물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가 그냥 예전처럼 뭐 김종인 체제, 이준석 체제처럼 그런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중도지향적으로 나가겠다라고 했으면 전광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솔직히 알 바가 뭡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광훈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 저는 뭐 그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끊어내는 어떤 선명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은 그 김재현 최고위원의 첫 번째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빨리 수습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정치인을 말과 글 때문에 징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면은 김기현 대표와 소위 당내 주류라고 하는 윤핵관 세력들이 합심해가지고 그걸 강도 높게 비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전광훈 옆에 가가지고 이상한 거 하지 않도록 세게 경고 조치가 나왔어야 되고 그랬다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2차 발언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2차 천하통일까지 나오니까 이거 뭐야? 예. 그럼 당내에서 경고 기능이 작동 안 하고 전광훈을 국민의힘이 뭐 못 건든다는 건가? 라는 식으로 인식이 쫙 진행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 가지고 우리가 뭐 그 사람 우리 당원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다 보니까 더 센 어떤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광훈 씨가 굉장히 우리 정치계에 거물로 떠올랐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치계는 아니고요. 네. 보수 정치에서만. 예. 민주당에서는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참 그러니까 되게 보면서도 낯설은 광경이다. 전광훈 씨가.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국민의힘의 이번 전당대회 결과 극우 세력의 바로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전광훈 씨의 지지를 얻고 김재원 최고가 수석 최고가 되는 걸 보고 이것은 뭔가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느낀 것 같아요. 실체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전만 해도 뭐 전광훈 씨가 뭐 몇십만 뭐 당원을 넣네 마네 뭐 자기가 어쩌네 저쩌네 했는데 설마 그랬는데 이게 김재원 최고가 수석 최고가 되면서
실체가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의 여러 정치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정광훈 씨 집회에 가보면 진짜 저도 광화문에서 집회하는 거 옆에서 보면 실제 열성적인 집회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다 올라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각 지역구에 다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히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경선에 개입 안 한다? 저는 이거 장담할 수 없다고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히나 경선에 개입 여지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과감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예. 과감하게. 저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의힘 정말 암울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정광훈 씨가 기자회견 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이제 자기가 뭐 국민의힘 관여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와, 나 그 깜짝 놀랐어요. 내용 보고 음. 200석을 하는데 자기들이 자기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 민주당 200석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거의. 이상하게 들으셨나요? 예. 예. 정말 참 정말 저런 사람이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 공당에 대해서 그것도 여당에 대해서 저런 말을 과감하게 한다? 이거 압수수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느 당이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당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당 정광훈 씨가. 가입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정당 가입이 자유니까 그렇잖아요. 뭐 민주당도 과거에는 약간 음모론 하는 뭐 이런 여러 뭐 유튜버 하는 분들이나 뭐 지금도 개딸 가지고도 담론을박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다고 순리대로 가야 돼요. 심지어 하태경 의원 같은 분들은 추천인에 정광훈 쓴 사람들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정상적인 해결이 예, 아니라고 예. 봐요. 오히려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중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당원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영향력이 얼마 없어지게 하면 되는 거고 또 이런 움직임이 그러면 과거에 뭐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는 없었냐?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관여 못하게끔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그러니까 진짜 저는 좀 보면서 정광훈 목사 진짜 저는 아까 농담처럼 했지만은 이 사람이 설치는 거는 설치는 건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인식을 들이면은 이거는 민주당 200석 하는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정광훈을 억지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건강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확신을 드릴 거냐. 예. 그 고민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사실 메시지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네. 이런 정치 활동이 중요할 것 같고. 자, 설 변호사님. 네네. 이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하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팔공산에 있는 동하사에 첫 외출을 했고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어요. 네. 뭐 그러실 수 있죠. 근데 김기현 대표 또 오는 19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율 결집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 우경화 우려로 빠질지 이게 좀 궁금하단 말입니다. 글쎄요, 이제 대구 특히 TK 지역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떠한 위상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뭐 과거 박정희 대통령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어떤 연민, 그다음에 지금 또 이렇게 영어의 몸에서 다시 풀려났다는 어떤 좀 그런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모습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그 동정심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TK 지역의 장년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만은 저는 TK 지역에 최근에 어떤 20, 30대, 20부터 50까지 어찌 보면 거기에 없다고 봐요. 그런 지분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동아사 들리시는 거 보면서 옆에 유영하 변호사가 있던데 예. 그냥 유영하 변호사 다음 총선에 한번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기 위해서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참 저는 오히려 유영하 변호사가 참 못됐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저렇게 몸도 안 좋으시고 지금 집에서 쉬고 계시는 분을 굳이 밖에까지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예. 자기 국회의원을 한번 하겠다고 저렇게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하는 모습 저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호남이랑 TK가 생각보다 되게 비슷해요.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예. 거냐면은 우리 호남에서도 보면은 물론 호남 출신이면은 너무 좋죠. 대망론이 물론 있지만은 어찌 됐든 우리 당을 대표하는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기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잖아요. 예. TK도 마찬가지입니다. TK도
TK 출신이고 뭐 뭔가 이렇게 뭐 뭔가 우리 당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기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강해요. TK에서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럼 이분들 생각에서는 TK만 애지중지하는 것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수도권에서 더 경쟁력이 누가 있냐를 보는 거예요. 예. 단적인 예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TK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아무 상관도 없고 국민의힘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원래. 오히려 방금 말씀하셨지만 TK에서 누구보다도 짠하게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가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TK에서는 TK 출신인 홍준표, 유승민보다 이길 수 있는 윤석열을 선택했던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거는 서문시장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이 이기는 정당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더 폭넓게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 거냐를 고민하면은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TK 지지는 따라와요. 아,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 선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다. 예. 이렇게 오는 건데 바깥에서 흔들리고 찾아와가지고 TK에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 자긍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방향을 조금 다시 설정을 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 뭐 박근혜 대통령 안 만날 수는 없겠지만은 지금 타이밍에 만나는 거는 좀 김기현 대표가 애처로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대통령을 예방하는 느낌이 아니고 좀 도와주십시오 같은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 타이밍이나 메시지 관리를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갈수록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여당의 행보가 그냥 TK로 영남권에만 집중이 돼가는 모습이에요. 계속 그 안에서만 성을 쌓아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게 어찌 보면 수도권에 집중을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호남은 아예 신경도 못 써요. 지금 수도권도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호남까지 지금 신경 쓸 여력도 안 되고. 근데 참 그러니까 제가 뭐 이준석 대표를 뭐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존중하지만 예.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참 이준석 같은 전략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최근에 이게 진짜 슬픈 거는 뭐냐면은 대통령실에서 호남을 신경을 써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같은 거 나온 것들이 호남에 대한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어찌 됐든. 그러니까 진짜 작년에도 보면 뭐 장난 예.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이걸 흔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불만이 있고 실제로 제가 대통령 당선되고 전남에 오셔가지고 그때 한번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저 혼자 있는 거 아니고 당협위원장 몇 명 있었는데 좀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호남에서 지지율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호남에 더 잘하고 많이 예. 하고 이러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올라와야 본인도 그걸 더 자신 있게 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또 이게 뭔가 좀 서로 다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호남에 꼭 뭔가 인정받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고 예. 이번에 순천만에 오셔서도 호남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강조하고 가셨어요. 근데 어찌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그걸 한 큐에 털어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지금 답답한 상황일 거고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호남에 계시는 우리 유권자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잘해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민주당 얘기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도 만만치 않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자, 작년에 구속이 됐고 수사를 받았어요. 10억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런데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핸드폰 포렌식 이후에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하경 의원, 여기에 지난 12일에는 윤관석 의원까지, 자, 이 원내대표 선거까지 출마하겠다는 의원도 지금 전당대회에서 금품살포 혐의로 네.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 뿌리는 같아요. 뿌리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핸드폰입니다. 네네. 이 수사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네. 뭐 들리는 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뭐 3만 개 이상의 녹음 파일이 있다라고 그런다고요? 하면 도대체 정말 어떻게 하면 3만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저 3만 개 열심히 파일이 사셨네요. 진짜. 네, 하루에 열심히 나쁜 짓을 하셨어요. 하루에 몇 보니까. 통화씩을 해야 예. 이게. 이분이 근데 저도 여의도에서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그러신가요? 여의도에서 예. 몇 번 뵌 적은 있고 상당히
활동적이시죠. 이제 사무부총장이라는 지위가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더 네.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번에 검찰 수사의 발표를 보고 물론 내용적으로 좀 더 들여다봐야 되고 또 당사자들이 아직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지만은 일단 검찰의 이러한 지금 발표 타이밍이 상당히 참 정치적이다. 검찰 발표 예, 타이밍. 이거 예. 나온 지가 벌써 2년 넘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런 뭐 윤관석 의원, 뭐 노영민 의원 이런 분들 얘기 들은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예. 수사가 된다. 그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도 안 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묵혀지려나, 이게 역시 캐비넷 들어갔구나 했는데 이제 네. 캐비넷에서 꺼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잘못을 한 거에 대해서는 엄벌받게 해야죠. 저는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돈봉투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예. 잘 됐어요. 물갈이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되겠고 이런 비위 대상자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을 들이면 안 되죠. 그렇기 예. 때문에 엄벌을 하되 단 검찰에 어찌 보면 지금 떨어진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올리고자 하는 어떤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그런 점에서는 좀 의구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이야기하기에는 이정근 사무부총장도 우리 천 변호사님도 아시지만 처음에는 이거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법원에서 1심이 나왔는데 검찰 구형은 3년, 법원 판결은 4년 6개월. 6월이었죠. 예. 이게 안 통해요. 정치 탄압 이게 맨날 단골 레파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일단은 법원 판단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 탄압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예전에 비해 가지고 수사 상황이 생중계되는 게 어느 정도는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단 나오고 거기서 이제 증거가 뭐가 나왔는지가 공개되면은 조금 더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는데 예. 그 등장한 사건의 전모가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죠. 예. 이게 검찰이 무슨 정치 공작을 해가지고 이 타이밍에 공개됐다고 하기에는 법원이 판결을 해서 공개된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랑은 별로 상관없다고 보고 내용이 좀 충격적이잖아요. 민주당의 뭐 전직 당대표가 뭐 이렇게 하는데 막 했다라는 거니까. 그게 뭐 과거 너무 과거 일도 아니고 지난 2021년 전당대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도 사실 한 10년, 15년 전에는 이런 거 흔했지라고 하는데 2020년대가 들어와 가지고도 이렇게 했나?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런 게 막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좀 충격적인 일이고 근데 이제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뭐 저도 자연스러운 어떤 세대 교체 하나의 뭐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이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맞아. 대의원 대의원 제도. 맞아요. 이것 때문에 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 때문에 대의원은 관리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의 지역구 의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미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돈봉투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를 받아서 저는 전당대회 룰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대의원 제도를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장단점은 좀 있는데 짧게 짚고 넘어가면 대의원 투표 비중이 엄청 높아요, 민주당이. 맞아요. 그래서 대의원 한 표가 일반 당원 거의 뭐 7, 80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야,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민주적이다. 저희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희는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천하라 같은 사람도 컷오프 통과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민주당이었으면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튼 그런 제도적인 뭐 변화도 민주당 입장에서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민주당의 위험 요소가 짚고 넘어가자면 그거예요. 도덕적 우위를 거의 상실했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민주당이 약간 우리 사회에서 좀 전통적으로 비주류고 엘리트는 아니라도 그래도 깨끗한 개혁 세력이고 도덕적으로는 우위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됐죠, 사실. 주류로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그 반작용으로 도덕성이라는 거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재명 대표한테도 약간 악영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썩었네. 이재명 대표도 뭔가 부패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저희 정부 여당이 죽쓰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난 리스크처럼 안 보일지 몰라도 이런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랑비에 옷 젖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정치 탄압이에요. 지난 12일 압수수색도 이번 주 압수수색도 다시 정치 탄압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당사자들. 그렇다면은 우리 천 위원장 말씀대로
뭐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 악재 아니냐, 당 자체. 근데 이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당초에 검찰에서 항상 보도도 나왔던 게 뭐냐면 428억에 대한 돈 문제였어요. 예. 돈 받았어 안 받았어? 아니면 예. 이거 받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검찰에서도 기소도 못 하고 있고 뭐 아직 수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근데 이런 부분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뭐 불법 정치 자금이라든지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줬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검찰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국회의원들은 다 정치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때 하영재 의원 할 때도 그때도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그랬어요. 예, 예. 아니 여당 의원인데 어떻게 예, 정치 예. 탄압합니까?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다르다. 네. 예. 이 부분도 이제 수사 상황이 어디까지 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총선을 1년 앞두고 KBC 광주 방송이 리서치 뷰에 의뢰해서 일단 광주 시민 1000명만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현직 국회의원과 새 인물이 대결을 했을 경우에 누구를 뽑겠냐라고 했을 때 새 인물을 뽑겠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고요. 제가 안 적어왔는데 이게 아마 현직 국회의원이 13.8%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불만 엄청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회초리를 때려줄 인물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정말 좋은 인물과 어떤 깃발을 들 사람 뭐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국민의당 같은 거 만들면 저는 호남에서 돌풍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불만이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도 질이멸렬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는데 근데 새로운 인물이 그 정도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갖기도 또 쉽지 않은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들이 어떻게 보면 잠재되어 있는 거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새 인물을 뽑겠다는 것도 많지만 사실 무당층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광주 정도 되면 민주당의 텃밭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대선 때도 한 70% 이상씩은 지지를 해주고 있고요. 네. 못해도. 네. 근데 무당층이 지금 24.7%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지방선거부터 약간은 기류가 보였었다. 굉장히 투표율이 낮지 않았습니까? 저는 예. 광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정치 트렌드가 빠르세요. 예. 결정도 빠르시고. 그러니까 뭐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광주 지역 그 경선에서 1등으로 그랬죠. 갑자기 예. 일어섰거든요. 예상을 뛰어넘고 그 뒤로 이제 대세론이 됐는데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거 충분히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예. 느끼고 있지만은 굉장히 지금 민심 위반이 심하다. 민주당에 대한 어찌 보면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문제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과연 그 호남 지역에 신경을 썼느냐. 광주 예. 전남 지역이라든지 전북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부분 아까 저는 천하람 위원장 말씀대로 정말 과거 진짜 요건만 된다면 국민의당 사태가 제2의 국민의당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건 자체는 정치적인 여건 자체는. 그런데 아직 불씨를 놓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앞으로 1년 동안 지금 굉장히 뭐 최근에도 이재명 대표 왔다 갔습니다마는 다음 총선 대비해서 공천을 조금 민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 항상 불만이 뭐냐? 뭐 민주당이 항상 시스템 공천 한다 그래요. 시스템 공천 안에 다 사람이에요. 시스템 예. 공천도.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 공정하지 못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너무 개입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장을 열어두되 거기 안에서 자유 경쟁을 하게끔 해서 그 자유 경쟁을 이기고 나온 사람을 통해서 뽑아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당에서 인위적으로 좀 조절하려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의 여기 광주 시민들이 훨씬 더 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민주당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높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광주 시민들은 이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8석인데 8석 모두를 다 진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민주당 계열을 좀 의미하는 거겠죠. 이 8석이 모든 진보면 좋겠다라고 답한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그래도 중도 보수 한두 명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는 4명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더하면 40%가 넘습니다. 조금 우리 천하람 위원장에게는 긍정적인 신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부 여당이 좀 잘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는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 중앙당도 물론이고 우리 지지층에도 좀 이것 좀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호남에서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은 얼마든지 지지를 해주실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 네. 라고 하는데 막 댓글이 전부 막 거기는 안 변한다. 뭐 무슨 뭐 되겠냐. 뭐 10%도 안 된다. 네. 헛소리인 게 실제로 지난번에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 전북 지역 이번에 이제 전주 을 같은 데는 아마 그때 조배수 후보가 저희 당에서 19%까지 왔어요. 19.13까지 갔어요. 예. 전주는. 예. 그리고 저희 전남의 이정현 당시 후보 같은 경우도 전남 동부권에서는 뭐 20%, 심한 경우에는 저희 순천 같은 경우에 30%, 뭐 예. 곡성 같은 경우에 40%까지 예. 높은 득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앙당에서 너무 헛짓거리 하지 않고 인물 경쟁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승부를 해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어찌 보면 간단한 조건들을 저희가 늘 못 맞춰왔던 거예요. 예. 뭐 때 되면 위에서 헛소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후보 안 나와가지고 도저히 회초리로 쓰려고 해도 뭐 쓸 수 없는 인간들만 예. 잔뜩 이렇게 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해 왔던 것인데 저도 걱정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지금 이 정도로 광주 전남에 민주당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쌓였을 때가 저희로서는 절호의 기회인데 네. 그걸 또 저희가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회를 좀 흘려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광주 전남의 유권자분들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좀 화가 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저번에 울산에서의 1대1 구도, 예, 비록 예. 시의원 보궐선거였지만 정말 이거에 잘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울산에 계신 분들도 보수 지역이지만은 진보라고 생각되는 민주당 후보를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는 지역 감정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제는 지금 세대는 많이 그게 희석됐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이 못하는 게 뭐냐? 때가 되면 정말 지역 감정을 다시 꺼내 들거든요. 그럼으로써 여기서 오히려 반대 여론에 의해서 이게 묻혀버려요. 잘했던 예, 것들이. 예. 그러니까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 말씀을 잘해주신 게 인물 경쟁력과 어찌 보면 그 중앙당에서 정말 어떤 좋은 메시지. 정책 이런 것들만 있으면 저는 충분히 잘해볼 수 있다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민주당도 과거 국민의당에 패했을 때 다 나온 후보들의 면면들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상대방 국민의당 후보에 비해서 인지도가 너무 낮다든지 뭐 능력이 검증 안 됐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천을 일단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당만 믿고 뽑아달라고 하는 시절은 이제는 지나갔다. 네, 총선을 1년 앞두고 총선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KBC 시사 토크쇼 촌철살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